안녕하세요. 보겐일행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범사냥 후반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사냥 이야기를 한다더니 아무래도 너무 앞질러 간 듯하다. 그럼 이제부터 드디어 본제로 돌아가기로 한다. 그런데 범사냥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 조대환이 행방을 감추기 2년 전의 정월, 즉 나와 조가 그 눈이 서늘하게 아름다운 소학교 때의 부반장을 서서히 잊어가던 무렵의 일이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여느 때처럼 조와 둘이서 전차 정거장까지 오자 그는 내게 좋은 이야기가 있으니 다음 정거장까지 걸어가자고 했다. 그리고 그때 걸으면서 내게 범사냥에 가지 않겠느냐고 말을 꺼냈다. 이번 토요일에 그의 부친이 범사냥을 가는데 그때 그도 데려가 준다고 했다. 그리고 예전부터 내 이름은 부친도 알고 있어 틀림없이 허락할 것이니 함께 가지 않겠는가 라는 말이었다. 나는 범사냥 같은 것은 그때까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을 정도라 그때 잠시 놀라서 그의 말이 진실인지 의심하는 눈빛으로 그를 되돌아봤던 것 같다. 세상에 호랑이라는 것이 동물원이나 아동 잡지 사파 말고 내 가까이에서 현실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우선 그가 나를 속이려는 것이 아닌지 제3 확인한 후에 장소와 동행자와 비용 등을 물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부친이 허락한다면 아니 그것보다는 내가 꼭 부탁하니 억지로라도 데려가 달라고 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조의 부친은 오래된 명문가의 신사로 대한제국시대에는 상당한 고관 자리에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관직을 물러난 지금도 소위 양반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아들의 옷차림을 봐도 알 수 있었다. 단지 조는 자기 집에 놀러 오는 것을 싫어해서 나는 끝내 그의 집에 그 소재는 알고 있었으나 가본 적은 없어 그의 부친도 보지 못했다. 확실히는 모르나 거의 해마다 범사냥을 하러 간다고 하는데 조대환이 따라가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도 흥분하고 있었다. 그날 두 사람은 전차를 내려 헤어질 때까지 이 모험의 예상을 특히 얼마만큼 우리가 위험에 처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 이런저런 말을 나눴다. 이윽고 그와 헤어져 집에 돌아와 부모님 얼굴을 보자 나는 경솔하게도 그제야 이 모험의 최초에 가로놓인 큰 장애를 발견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부모님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선 그것이 곤란했다. 원래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등의 어른들이 스스로 늘 일선융화 등을 말하면서도 내가 조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하물며 범사냥처럼 위험한 곳에 그런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끝에 나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중학교 근처의 서대문에 나의 친척이 있었다. 토요일 오후 그곳에 놀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오면서 어쩌면 오늘 밤 친척 집에서 자고 올지도 모른다고 말해 놓는다. 내 집에도 친척 집에도 전화는 없으니 적어도 이것으로 그 밤만은 완전히 속일 수 있을 터였다. 물론 나중에 발각날 게 뻔하지만 그때는 아무리 꾸중을 들어도
각오해야지. 어쨌든 그 밤만은 어떻게 해서든 속여 넘기기로 생각했다. 나는 흔치 않은 귀한 경험을 얻기 위해 아버지의 꾸지람 정도는 개의치 않을 담력을 가진 작은 향락가였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서 조에게 그의 부친이 승낙했느냐고 물으니 그는 뻔한 걸 묻는다는 표정으로 당연하지라고 대답했다. 그날부터 우리는 수업 따위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조는 부친으로부터 들은 여러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호랑이는 밤에만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 표범은 나무에 올라갈 수 있지만 호랑이는 나무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가는 곳에는 호랑이뿐 아니라 표범도 나올지 모른다는 것. 그 밖에 총은 레밍턴을 사용한다든가 윈체스터로 한다든가 마치 자신이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다는 말투로 갖가지 예비 지식을 주는 것이었다. 금요일 방과 후 나는 혼자서 창경원에 갔다. 창경원이라는 곳은 옛날 이황의 정원으로 지금은 동물원이 된 곳이다. 나는 호랑이 우리 앞에 가서 멈춰섰다. 스팀이 통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내게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호랑이는 앞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가로누워 눈을 가늘게 감고 있었다. 자고 있는 건 아닌 듯 했으나 옆으로 다가간 내 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잠시 관찰하던 나는 그때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호랑이의 볼과 턱 아래가 하얗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또 코끝이 새까맣게 고양이의 그것처럼 아주 부드러운 듯하여 잠깐 손을 내밀어 만져보고 싶도록 생긴 것도 나를 기쁘게 했다. 나는 그러한 발견에 만족하고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서 있던 약 1시간 동안 이 야수는 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나는 모욕을 받은 기분이 들어 마지막으로 으르렁거리는 짐승소리를 내며 그의 주위를 끌려고 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그는 가늘게 감은 눈을 뜨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토요일이 왔다. 약속한 남대문역의 1, 2등 대합실에 가보니 벌써 조가 와 있었다. 그의 부친과 친구분도 곧 온다고 했다. 둘이 잠시 말을 나누고 있을 때 대합실 입구에 사냥복에 각반을 차고 큰 엽총을 어깨에 맨 2명의 신사가 나타났다. 그들을 보자 조는 살짝 손을 들고 그들의 옆에 왔을 때 키가 크고 수염이 없는 쪽을 향해 나를 나카야마 군이라고 소개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보는 조의 부친이었다. 50살이 좀 덜 된 듯한 당당한 체격에 혈색이 좋고 아들과 닮은 꼴로 눈이 작은 아저씨였다. 내가 묵묵히 고개를 숙이자 그는 미소로 대답했다. 발차는 정각 4시, 일행은 나를 포함해 4명 이외의 또 한 사람, 어느 쪽의 하인인지 모르나 주인들의 방한구나 식량, 탄약 등을 짊어진 남자가 따라왔다. 기차에 탄 후에도 나란히 자리에 앉은 조와 나는 둘이서만 말을 계속하고 어른들과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겨울의 해는 기차 안에 있는 동안 완전히 저물어 버렸다.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7시가 넘었다. 어두운 등불의 낮은 목조로 된 작은 역에 내렸을 때 검은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눈 위를 스치고 지나가며 우리의 목을 움츠리게 했다. 역 앞에도 전혀 인가 같은 것은 없었다. 비바람에 노출된 들판 저쪽, 달 없이 별이
총총한 하늘에 새까맣게 산 같은 형체가 솟아있을 뿐이었다. 외길을 200~300m쯤 간 곳에서 우리는 오른쪽에 홀로 서 있는 낮은 조선 가옥 앞에 멈췄다. 문을 두드리자 곧 안에서 문이 열리고 노란 빛이 눈 위로 퍼졌다. 모두 들어갔으므로 나도 낮은 입구로 고개를 구부리고 들어갔다. 안에는 7~8명의 조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을 보자 일제히 인사를 했다. 그러자 그 중에서 이 집 주인장 같은 붉은 수염의 남자가 나와서 잠시 조의 부친과 무언가 말을 한 후에 안으로 들어갔다. 미리 말을 전해놓은 듯하여 이윽고 차를 한 잔 마시자 두 사람의 전업사냥꾼과 5~6명의 몰입꾼이 우리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개도 4마리 기다리고 있었다. 밝은 눈빛의 좁은 시골길을 반리 정도 가자 길은 이윽고 산에 다다랐다. 성긴 숲속 사이의 새하얀 눈을 집신으로 꾹꾹 밟으면서 몰입꾼들이 똑바로 산을 올라갔다. 우리는 그로부터 조금 뒤처져서 한 무리가 되어 개들의 발자국을 밟아갔다. 지금 곧 옆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뒤에서 덮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가슴 두근거리면서 나는 이미 조와 별로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계속 걸어갔다. 올라가면서 길은 점차 험해졌다. 추위는 매서웠고 코안이 얼어서 팽팽히 당기는 느낌이었다. 이런 산길이 대략 3시간이나 이어졌던가. 이제 꽤 지친 우리는 동산만큼 큰 바위 밑을 한 바퀴 돌아 숲속의 작은 빈터로 나왔다. 몰입꾼들 중 한 사람이 가리키는 것을 보자 과연 눈 위에 또렷하게 직경 20cm가 넘을 것 같은 고양이의 그것과 똑같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발자국은 조금씩 간격을 두고 우리가 온 방향과는 직각으로 빈터를 가로질러 숲에서 숲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몰입꾼 한 사람의 말을 조가 통역해 준 바에 따르면 이 발자국은 매우 최근의 것이라고 했다. 조와 나는 극도의 흥분과 공포로 입도 달싹거리지 못하게 되었다. 일행은 잠시 그 발자국을 따라 앞뒤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수목 사이를 나아갔다. 큰 소나무 2그루를 발견했다. 막대기와 널빤지와 멍석 등을 나뭇가지 사이에 끼워 순식간에 그곳에 즉석의 관람석을 만들었다. 지면에서 4m 정도 높이였을 것이다. 그 안에 짚을 깔고 그곳에서 우리는 기다리기로 했다. 호랑이는 갈 때 지난 길을 돌아올 때도 반드시 지난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 소나무 가지 사이에서 기다리다 호랑이가 돌아오는 것을 맞아 총으로 쏜다는 말이었다. 그렇게 한동안 잠복을 계속하는 가운데 아까의 공포는 꽤 사라졌다. 그러나 대신 이번에는 추위가 가차없이 몰려왔다. 조는 나에게 작년 이 근처에서 호랑이의 습격을 받은 조선인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2시간을 기다려도 3시간을 기다려도 호랑이 같은 것의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기대에 어긋난 실망과 긴장의 이완으로 나는 졸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에 떨면서도 나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날카로운 공포의 외침이 귀를 뚫고 들어와서 깜짝 놀라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나는 보았다.
바로 눈아래에 우리 소나무에서 3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마리의 흑황색 짐승이 우리에게 옆모습을 보이며 눈 위에 낮게 움츠리고 서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면서도 아직 꿈의 연속인지 모른다는 생각에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보려고 했다. 그러자 그때였다. 내 귀천에서 탕 하고 요란한 총성이 나고 다시 탕탕탕 하고 연이어 세 발의 총성이 이어졌다. 앞으로 나아가려던 호랑이는 그대로 크게 입을 벌리고 울부짖으면서 뒷발로 잠시 일어났으나 곧바로 쿵하고 쓰러졌다. 그것이 불과 10초 정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을 것이다. 곧 어른들은 나무에서 내려갔다. 우리도 따라서 내려갔다. 우리는 먼저 막대기 끝으로 쓰러진 호랑이의 몸을 쿡쿡 찔러봤다. 움직이는 기색도 없으므로 안심하고 모두 그 사체로 다가갔다. 새빨간 피가 주위의 흰 눈을 가득 물들이고 있었다.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쓰러져 있는 호랑이의 길이는 몸통만 해도 5자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이미 그때는 하늘도 점차 밝아져서 주위의 나뭇가지도 어렴풋이 보이는 무렵이었으므로 눈 위에 쓰러진 황색 바탕의 검은 줄무늬는 뭐라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단지 뜻밖의 등 부위가 생각보다 검었다. 나와 조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휴 한숨을 쉬고 이제는 위험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흠칫흠칫하면서 여태껏 어떤 두꺼운 가죽도 단숨에 찢어버렸을 날카로운 발톱과 집고양이의 그것과 똑같은 흰 콧수염 등을 살며시 만져보았다. 이윽고 다른 몰입꾼들도 총성을 듣고 몰려왔다. 그들은 호랑이의 사지를 2다리씩 묶어 올려서 굵은 막대를 집어넣고 거꾸로 매달아 어느새 밝아진 산길을 내려갔다. 정거장까지 내려온 우리는 잠시 쉰 후에 곧바로 오전 기차로 경성으로 올라왔다. 기대보다 결말이 너무 간단하게 끝나버린 게 아쉬웠지만 특히 꾸벅꾸벅 졸아서 호랑이가 출현하는 장면을 놓친 것이 유감스러웠지만 어쨌든 나는 내가 특별한 모험을 했다는 생각에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 정도 지나 서대문 친척집 때문에 내 거짓말이 탄로 났을 때 아버지에게 크게 혼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으로 범사냥 이야기는 끝난 셈이다. 그런데 이 범사냥 때부터 2년 정도 지나고 예의 발화 연습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가 우리 친구 사이에서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은 앞에 말한 바와 같다. 그렇게 그로부터 지금까지 15년, 16년 전혀 그를 만나지 못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거짓이다. 실은 나는 그를 만났다. 게다가 그것이 바로 최근의 일이다. 그러므로 나도 이런 이야기를 시작할 생각이 난 것이지만 그러나 만남의 모습이라는 것이 매우 기묘하여 과연 만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모습이라는 것은 이렇다. 사흘 전쯤 오후 친구에게 부탁받은 어떤 책을 찾으려고 혼고거리의 헌책방을 한바탕 찾아다닌 나는 심한 눈의 피로를 느끼면서 아카문 앞에서 삼초매 쪽으로 걷고 있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기타 학생들이 거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키가 크고 말랐으며 30쯤의 로이드 안경을 쓴 남자가 우뚝 서 있는 것이 내 눈을 끌었다. 그자는 키가 남들 이상으로 컸을 뿐 아니라 풍채 또한 사람의 눈을 끌만했다.
낡아서 검붉은 태가 날름 수그러진 중절모를 뒤로 젖혀 쓰고 그 아래에는 큰 로이드 안경을 반짝거리며 여기저기 때 묻은 목다지 양복은 단추가 2개나 떨어졌다. 꾀지지한 긴 얼굴에는 하얗게 마른 입가에 거친 수염이 부슬부슬 나 있어 얼빠진 표정을 주고 있으나 그러나 또 좁은 미간 주위는 무언가 방심할 수 없는 느낌을 주었다. 말하자면 시골 사람의 얼굴과 소매치기 얼굴을 섞은 얼굴이었다. 그러자 그쪽도 내 쪽을 보는 듯 했으나 내가 2미터 정도 앞으로 왔을 때 그 남자의 약간 찌푸린 미간에서 무언가 약간 온화한 표정 같은 것이 나타났다. 갑자기 그의 눈이 끔뻑거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전후를 돌아보고 그 윙크가 나에게 보내지는 것임을 확인하자 나는 내 기억의 구석구석을 서둘러 뒤지기 시작했다. 상대방은 나도 자신을 떠올렸다고 생각한 듯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별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웃는 얼굴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잠자코 나와 나란히 서서 자기가 지금 온 길을 반대로 걷기 시작했다. 나도 입을 다문 채 그가 누구인지 계속 떠올리려고 노력했다. 대6 걸음 걸었을 때 그 남자는 내게 쉰 목소리로 담배 한 대 주게 라고 말을 꺼냈다. 나는 포켓을 뒤져서 반 정도 남은 담뱃갑을 그 앞에 내밀었다. 그는 잠자코 내가 준 담뱃갑을 그대로 내게 돌려주려고 했다. 나는 말없이 그것을 받으면서도 무언가 여우에 홀린 듯한 알 수 없는 기분과 또 약간 무시를 당한 듯한 괘씸한 생각이 섞인 기분으로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그는 그때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띠고 이렇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말로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실수를 자주 저지르지. 물론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극히 흥미있는 사정을 말하는 듯 힘차고 빠른 말투로 설명을 시작했다. 그 말에 따르면 그가 나에게서 담뱃갑을 받아들고 성냥을 꺼내려고 오른손을 포켓에 넣었을 때 같은 담뱃갑을 찾아냈다고 한다. 그때 그는 깜짝 놀라서 자기가 구한 것이 담배가 아니라 성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렀는가 생각해 보았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렇다면 그 착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을 여러모로 생각한 끝에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즉, 그것은 그의 기억이 모두 말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처음에는 자신에게 성량이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누군가를 만나면 성량을 얻으려고 생각하여 그 생각을 나는 남에게서 성량을 얻어야 한다라는 말로 기억 속에 저장해 두었다. 성량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실제적인 요구의 마음으로 전신적 요구의 감각으로서 기억 속에 저장하지 않았다. 이것이 실수의 원인이다. 감각이라든가 감정이라면 흐려지긴 해도 혼동하는 수는 없으나 말이나 문자의 기억은 정확한 대신 자칫 엉뚱한 다른 것으로 변해버리는 수가 있다. 그의 기억 속 성량이란 말 혹은 문자는 어느새 그것과 관계 있는 담배라는 말 혹은 문자로 치환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는 그렇게 설명했다. 이 발견이 매우 재밌다는 말투로. 덤으로 마지막에는 이런 습관은 모두 개념만으로 사물을 생각하게 된 지식인의 폐해다. 라는 뜻밖의 결론까지 덧붙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동안 그가 매우 흥미를 느끼는 이 문제의 설명에 대해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확실하게 이것은 내 기억의 어딘가에 있는 말투라고 생각하여 계속 누구인지 생각해내려고 했다. 그의 희죽거리는 엷은 웃음을 옆에서 들여다보았을 때 돌연 나는 모두 떠올랐다.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주위의 먼지처럼 빙글빙글 돌기만 하던 기억이 그때 순식간에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빈정거리는 투로 입술을 삐죽거리는 그 엷은 웃음. 안경을 쓰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보이는 작은 눈. 선량과 시기가 뒤섞인 그 눈매. 그 순간 일시적으로 나는 범사냥과 열대어와 발화 연습 등을 모두 다 떠올리면서 그라는 것을 생각해내는데 어째서 이렇게 고심했는지 나로서도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래서 난 그제야 진심의 기쁨으로 뒤에서 그의 어깨를 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한 대의 전차가 정거장에 섰다. 그것을 본 그는 내 손이 아직 그의 높은 어깨에 닿기도 전에 그리고 내 동작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황급히 몸을 돌려 전차 쪽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휙 올라타자 찻장대에서 이쪽을 향해 오른손을 살짝 드러내게 인사를 하고 그대로 긴 몸을 수그려 차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전차는 곧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는 10몇 년 만에 만난 내 친구 조대환으로서는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고 다시 대도쿄의 인파 속에서 놓쳐버렸던 것이다. 저자가 그린 식민지 조선의 풍경은 이 땅의 일본인과 조선인의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자는 범사냥에서 조대환이라는 조선인 친구와 주인공 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등의 인물을 통해 일본 식민지 정부가 내세운 일선융화의 허구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나의 아버지는 일선융화를 말하면서도 주인공 나가 조대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등 겉과 속이 다른 식민지 지배자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조선을 다룬 작품은 당시 일본인과 조선인의 복잡한 내면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제 식민지 시기를 살펴보기 위한 새로운 시선을 제공했습니다. 각자 인물이 처한 복잡다단한 측면을 생생하게 살려낸 저자의 작품은 인생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통찰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2번에 걸쳐 영상을 올린 산월기의 녹음을 마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